건축법의 핵심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테마에서 용어 정리는 내용이 많아서 3개로 쪼개서 강의를 드리고 있고, 요 세 번째 파트가 용어 정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용어 정리 세 번째 파트에서는 건축법의 적용 지역, 전면적 적용 지역하고 일부 적용 지역. 자, 우리 건축법은 특이하게 건축법이 113개 조문까지 있는데 그거를 전부 적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3개에서 6개를 빼고 나머지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은 특정 건물에 대해서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그대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래서 법이 정하는 어떤 특정 건물에 해당되면 건축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 구에 모두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 국토부에 두면 중앙건축위원회,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두면 이게 지방건축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런 것들도 최근에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련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은 건축법을 1조부터 113개 끝에 조문까지 모두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는 자,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아시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을 전부 적용한다. 근데 밑에 보면 2번에 보시면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면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을 때는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전부.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고 이게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 조건이 맞으면 전부 적용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기가 도시지역이란 땅이고 이제 국토계획법상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가 자,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의상 나눕니다. 자, 땅을 먼저 도시지역, 이게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자,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전부를 적용합니다. 비도시지역인데 여기 이제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 자연환경 같은 비도시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장소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데 비도시지역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정해져 있으면 이 안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전부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다른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여기에 1번,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인지역이면 면이 아닙니다. 면은 시골이고 읍이나 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들 여기 이렇게 여기 그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건축법에서 일부 적용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적용 지역은 6개를 뺍니다. 이건 이제 시골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전면적 적용 지역 외의 지역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전면적 적용 지역 외의 지역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행정구역상 면지역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비도시지역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림에서 그런데 여기 나머지 부분들 여기 읍이나 동이 아닌 요 나머지 지역들이 이게 바로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일 때는 자, 시골 한마디로 비도시지역 면이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을 후퇴하는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도, 건건, 방, 분 이렇게 외우시는 건데 근데 이제 외워도 조금 이게 이제 관련 내용들을 모르시면 이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거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자, 바로 앞에 있는 도로가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 논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건축선을 후퇴하는 규정, 우리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의 너비가 4m보다 미만일 때는 이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의 후퇴가 건축선의 지정입니다. 또 건축선이 거지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자,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써야 되고, 또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자, 그 면적의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분할 규정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 대도 건건방부는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외의지역에서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부 적용지역은 113개 건축법 전체 중에서 6개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서 그렇게 적용하는 지역도 있다. 비도시역의 면에서는 6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의 완화 요청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건축 관계자 요 4명이 설계, 감리, 시공, 건축주가 다음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1번부터 뒤 12번까지 건물에 해당되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허가권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32층 이상, 여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수면 위에 건축할 때는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3번하고 파란색 표시가 된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1층 이상 건물을 21층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31층 이상 건물일 때는 건축법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31층 이상 건물이 건물 전부가 공동주택일 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상복합은 가능하다는 거죠. 주상복합이라든가 상업용 빌딩 이런 것들은 31층 이상이면 완화 요청이 되는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31층 이상 되더라도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이 아닌 형태일 때가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사찰, 전통한옥,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참고로 보시고, 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해서 사용 승인을 받고, 자, 사용 승인이 건물이 이제 완공된 겁니다. 완공되고 나서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사용 승인 받고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요게 완화 요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용 승인을 받고 15년 이상이 지나서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 자, 이런 것들도 방화지구에서 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형태로 지을 때만 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공공주택,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건축법상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 그러면 1번에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물, 31층 이상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인 용도일 때는 완화 요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해서 15년 이상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형태로 지었을 때는 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완화 요청하는 건물이 12가지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쓴 것들을 잘 보셨다가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건축위원회.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모두 다 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두면 중앙건축위원회 70명 이내 위원을 두고,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두면 이게 바로 지방건축위원회가 되는 거죠.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두는 거는 중앙건축위원회고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두는 거는 지방건축위원회인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요거 하나 좀 보십시오. 표준설계도서 인정. 자, 이렇게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이라는 업무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냐, 이런 거 지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서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는 건축선을 따로 후퇴해서 정하는 업무, 조례의 제정, 개정, 자,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심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별도로 정한 것들. 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건축선의 지정,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 쪽이 아니라 지방 쪽 시입니다. 1번하고 3번 같은 것 좀 보시고, 자, 표준설계도서 인정 같은 경우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자, 그 정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기 밑에 번호 1, 2, 3번을 보세요. 자, 국토부에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우리 앞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이게 하부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 있는 하부위원회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자, 국토부에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건축위원회는 자, 건축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위원회인 자,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고, 자,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는 자, 하부위원회로 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여기 뭐 분야별 건축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아까 중앙건축위원회 안에 더 별도로 둘 수 있는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삼각형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전문 기술자하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해결 대상이고, 자, 포인트는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관계자 분쟁 이런 것들은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명의 당사자 간의 분쟁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니까 한번 보세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조정, 제정할 수 있는 대상 해가지고 다음 중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조정,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상호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의 분쟁. 자, 그 다음에 건축 전문 기술자. 자, 우리 건축 전문 기술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설계나 이제 감리 같은 거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뭐 승강기 기술자 이런 사람들. 자, 건축 전문 기술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건축 관계자하고 그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아니면 건축 관계자 내부적으로 상호 간의 분쟁,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같은 것들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조정, 제정해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고, 제정은 이 분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제정인데, 참고로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기 2번 나왔습니다. 이거 1, 2, 3, 4, 5, 6번까지만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주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 뭐 32회나 28회 때 자, 건축 관계자와 건축 허가권자 간의 분쟁 이런 거, 또 여기 뭐 건축 전문 기술자와 건축 지도원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그림을 잘 보셨다가 건축 관계자, 주민, 전문 기술자 이렇게 상호 간의 분쟁 같은 것들, 건축 관계자 또 상호 간의 분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주민 상호 간에, 기술자 상호 간에, 기술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요 기술자 간에 또 분쟁이 생기면 분쟁 전문위원회를 가가지고 한 사람이 신청하면 조정 신청, 분쟁이 생긴 당사자 간에 공동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신청하면 재정 신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건축 전문위원회가 해결해주는 이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아까 우리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 둘 수 있는 거고, 이 민원 전문위원회는 민원 전문위원회는 이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제 이 민원 전문위를 줄 수 있고, 자, 시도가 설치한 민원 전문위원회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고,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 민원 전문위원회를 두면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30회 때 한번 나왔는데, 자, 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법의 운영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의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민원전문위원회에다가 자, 민원 같은 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면 광역민원전문위원회, 시군구에 설치되면 기초민원전문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질의민원 신청은 자, 일단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질의민원 같은 게 있을 때는 질의민원의 심의 같은 걸 신청하려는 자는 민원전문에다가 심의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서로 내야 됩니다.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구술 신청은 불가하다 이렇게 문제를 냈었습니다. 30회 때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축 민원 전문위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관련서를 열람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장에 출입해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서로 열람도 가능하고 요 위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출입도 가능합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청인,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참고인 같은 사람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또 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 허가권자,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 밖에 이해관계자, 참고인들을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용어 정리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파트는 이제 건축 허가라는 제도를 배울 겁니다. 이제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